인류는 이미 저 차가운 달의 표면에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지구 아닌 다른 세계의 땅을 밟아본 것이죠. 그 먼 곳에서 무사히 돌아왔고 그 기적 같은 일을 무려 6번이나 해냈습니다. 그러니 화성으로 가는 것도 그저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일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본질은 같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저 거리가 조금 더 멀고 연료통을 조금 더 채우면 될 거라고요. 여행이 길어지니 물과 식량을 조금 더 챙기면 그만이라고 말입니다. 결국 같은 문제의 연장선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미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겼다고, 핵심 기술은 다 손에 넣었다고 착각하면서요. 화성은 달로 가는 길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생각은 완벽한 오산입니다. 왜 틀렸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건 직관을 믿었다가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딱 좋은 그런 위험한 함정이거든요. 달과 화성은 단순히 크기나 거리의 비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세계는 태생부터가 완전히 다른 난제입니다. 로켓 덩치를 조금 키우거나 샌드위치 몇 개 더 가방에 넣는다고 해결될 차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차이는 잔혹하리만큼 냉정한 수학의 영역에 존재합니다. 겉보기엔 너무나 단순해 보이는 단 하나의 방정식 속에 그 비밀이 숨어 있죠. 하지만 그 식은 자비가 없습니다. 제가 그 무자비한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쯤이면 당대 최고의 공학자들도 수십 년을 씨름해야 했던 그 절망적인 깨달음을 여러분도 마주하게 될 겁니다. 화성으로 가는 길은 험난합니다. 그 붉은 땅에 내려앉는 건 더 어렵죠. 하지만 그곳을 박차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건 차원이 다른 종류의 고통입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긋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 거절이 진짜 끝인지 아니면 넘을 수 있는 벽인지 시험받게 됩니다. 먼저 로켓이라는 기계의 본질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 원리를 모른다면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그저 공허한 소음에 불과할 테니까요. 로켓은 무언가를 뒤로 내던지며 나아가는 기계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비밀은 단순합니다. 질량을 한쪽으로 힘껏 던지면 뉴턴의 제3법칙에 따라 로켓은 그 반대편으로 밀려나는 것이죠. 역사상 하늘을 날았던 모든 로켓은 예외 없이 이 하나의 원칙에 복종했습니다. 연료를 태우고 뜨겁게 달구어 에너지를 응축시킵니다. 그 폭발적인 기체를 노즐 밖으로 뿜어내면 그 반작용으로 기체는 우주를 향해 나아갑니다. 아주 명쾌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모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태울 연료를 지금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연료를 싣는 순간 로켓은 그 무게만큼 더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진 덩치를 밀어 올리려니 당연히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해지겠죠? 그럼 추가된 연료 때문에 로켓은 또다시 무거워지고 그 늘어난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또다시 연료를 더 채워야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악순환이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벗어날 수 없는 소용돌이와 같습니다. 이 잔인한 굴레를 완벽하게 서술하는 방정식이 하나 있습니다. 1903년 러시아의 한 시골 학교 선생님이었던 콘스탄틴 치올코프스키가 처음으로 이 식을 풀어냈습니다. 라이트형 식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속도의 변화량, 즉 델타 V는 엔진이 내뿜는 배기 속도에 전체 질량 대 빈 질량의 비율을 자연 로그 값으로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델타 V는 배기 속도 곱하기 질량비의 로그 값. 자, 로군이 지순이 하는 말들이 낯설게 들릴 수도 있겠군요. 이 수식이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드리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착각의 늪에 빠지거든요. 속도를 2배로 높이려면 연료도 2배면 되겠지 하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2배는커녕 훨씬, 아주 훨씬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합니다. 이 관식을 뒤집어서 이 속도를 내려면 연료가 얼마나 필요해? 라고 묻는 순간 대답은 지수함수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지수함수는 인간에게 결코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 공포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아보죠. 여러분의 로켓 엔진이 초속 3km로 가스를 뿜어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꽤 쓸만한 화학 로켓의 성능이죠. 이때 목표 속도 변화량도 똑같이 초속 3km라면 질량비는 약 2.7배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연료를 다 태우고 텅 빈 로켓보다 출발할 때의 무게가 2.7배는 더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실로 막대한 양의 연료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런데 만약 초속 6km의 속도가 필요하다면 어떨까요? 속도가 2배니 연료도 5배쯤 더 들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천만에요. 질량비는 무려 7.4배까지 치솟습니다. 그렇다면 초속 9km는 어떨까요? 겨우 원래 속도의 3배일 뿐인데 질량비는 20배가 됩니다. 이제 로켓은 그 자체로 95%가 연료인 셈이죠. 그리고 초속 12km에 도달하려면 그 비율은 55배라는 비현실적인 수치로 폭발합니다. 이 지점에 이르면 당신은 그저 거대한 등유 호수를 얇은 금속 캔으로 감싸서 하늘로 쏘아 올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작 우주로 보내야 할 소중한 화물, 즉 페이로드를 실을 공간은 거의 소멸해버리고 말죠. 이것이 바로 엔지니어들이 뼈저리게 말하는 로켓 방정식의 독재입니다. 그리고 독재라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 방정식은 우주 비행의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인류가 만든 모든 로켓은 이 단 하나의 수식에 의해 그 형태가 빚어지고 비틀리고 억압받아 왔습니다. 여러분의 뼈속 깊이 이 절망감이 스며들 수 있도록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끝이 보이지 않는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황량한 사막을 가로지르는 여정인데 가는 길 어디에도 주유소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필요한 모든 기름을 처음부터 싣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름에도 무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육중한 무게를 짊어지고 가려면 엔진은 비명을 지르며 더 많은 힘을 써야 하고 그건 곧 더 많은 기름을 태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추가된 기름을 나르기 위해 또다시 추가적인 기름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추가된 기름조차 무겁기에 그 무게를 감당할 기름을 또 더해야 하죠. 연료를 한 갤런씩 더할 때마다 주행거리는 아주 조금 늘어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는 더 무거워지고 그 무게가 방금 얻은 거리를 다시 갉아먹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 연료를 아무리 쏟아부어도 소용없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연료가 오직 자기 자신을 나르기 위해 소비되는 허무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로켓이 직면한 딜레마입니다. 사실 현실은 제 사막 비유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자동차는 기껏해야 마찰력이나 언덕을 오르는 중력과 싸울 뿐이니까요. 하지만 로켓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기 살점인 질량을 끔찍한 속도로 뜯어내 뒤로 던져버려야만 합니다. 비행하는 매 순간 로켓은 가벼워집니다. 그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애초에 말도 안 될 정도로 무겁게 시작해야만 했다는 것. 바로 그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인류를 달로 이끌었던 그 웅장한 기계 세턴 5호를 떠올려 보십시오. 발사 순간 그 거대한 몸집의 85%는 오로지 연료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곱씹어 봅시다. 발사대에 서 있을 때 그 무게만 650만 파운드에 달했습니다. 650만 파운드. 하지만 실제로 달에 갔다가 살아서 돌아온 부분은 얼마나 될까요? 3명의 우주비행사가 탑승한 그 작은 사령선은 전체 무게의 1%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연료였고 그 연료를 태우기 위한 탱크와 엔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죽은 무게가 되는 즉시 단계별로 가차없이 우주 공간에 버려졌습니다. 세턴 5호의 설계 철학은 단 하나, 가능한 한 빨리 자기 자신을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쓰고 버리고 가벼워진 채로 나아간다. 이건 우아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공학적 천재성으로 포장된 생존을 위한 처절한 발악에 가깝죠. 엔지니어의 취향이 아니라 그 냉혹한 방정식이 이런 설계를 강요한 것입니다. 오직 방정식 때문이었죠. 자, 그럼 이제 달여행 이야기를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살펴봅시다. 지표면에서 지구 저궤도까지 올라가는데 필요한 속도 변화량, 즉 델타 V는
약 초속 9.5km입니다. 이것이 모든 우주 임무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관문입니다. 땅을 박차고 오르는 내내 중력이라는 거대한 소나기와 싸워야 하기 때문이죠. 대기를 뚫고 솟구쳐 오르려면 엄청난 속도가 필요합니다. 무려 초속 9.5km라는 속도가 말입니다. 지구 저궤도에서 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정은 왕복을 모두 합쳐도 추가로 초속 6km 정도의 델타 V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엔 몇 가지 영리한 속임수가 숨어 있죠. 착륙선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지구 중력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달의 약한 중력만 견디면 됐으니까요. 게다가 달에는 대기가 없으니 착륙할 때 무거운 열차 폐막 따위는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달의 중력은 꽤나 관대합니다. 그곳을 벗어나기 위한 탈출 속도는 초속 2.4km에 불과하니까요. 덕분에 달 표면을 박차고 오르는 데에는 그리 많은 연료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착륙선의 하단을 달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두 남자가 겨우 몸을 구겨 넣을 만한 비좁은 상단부, 그 작은 선실 하나에 의지해 날아올랐죠. 궤도에서 사령선과 도킹해 동료들과 합류한 뒤에는 생명을 지켜주던 그 상승선마저 우주로 버려졌습니다. 단 1kg의 무게조차 아쉬운 순간들이었으니까요. 모든 공학적 판단은 오직 질량을 줄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몇몇 순간은 아슬아슬했지만 결국 성공이라는 역사를 썼죠. 지구에서 달까지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아폴로 임무 전체의 총 델타 V 예산은 대략 초속 15에서 16km였습니다. 실로 괴물 같은 숫자입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로켓인 세턴 5조차도 한 개까지 몰아붙여야 겨우 달성할 수 있는 수치였죠. 자, 이제 시선을 화성으로 돌려봅시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그 압도적인 거리감입니다. 단순히 멀다는 추상적인 느낌이 아니라 임무를 설계하는 냉혹한 현실로서의 거리 말입니다. 달은 사흘이면 닿습니다. 엔진을 점화하고 사흘간 미끄러지듯 날아가면 도착하는 곳이죠. 만약 무언가 잘못되더라도 뱃머리를 돌릴 수 있습니다. 아폴로 13호가 그 증거입니다. 그들은 달을 끼고 돌아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살아서 말이죠. 하지만 화성은 사흘 거리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울 때조차 지구에서 5,500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멀어지면 4억 킬로미터까지 벌어집니다. 게다가 화성은 멈춰있지 않기에 단순히 로켓을 조준하고 쏜다고 갈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지구 또한 쉼없이 움직이고 있죠. 모든 천체는 태양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속도와 거리로 춤추듯 공전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타이밍을 포착해야 합니다. 호만전이 궤도라 불리는 그 우아한 곡선을 따라 여행을 시작해야 하죠. 그렇게 화성에 닿기까지 꼬박 8개월에서 9개월이 걸립니다. 한번 궤도에 몸은 실으면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심우주 한가운데서 꼼짝없이 8, 9개월을 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껴보십시오. 우주 정거장에서의 8, 9개월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거기선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도 소유주 캡슐에 몸을 싣고 몇 시간이면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으로 가는 길에 문제가 생긴다면 당신은 그저 금속 튜브에 갇힌 신세일 뿐입니다. 시속 수만 킬로미터로 공허를 가르며 날아가는 도중에 말입니다. 선택지는 단 두 가지, 스스로 고치거나 죽거나입니다. 중단 버튼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와 화성 사이에는 그 어떤 안전한 항구도 없습니다. 여정의 대부분은 태양의 방사능이 여과 없이 쏟아지는 죽음의 지대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운석들은 언제 선체를 뚫을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며 동료가 아닌 가장 가까운 인류는 매일 더 멀어져만 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여정을 마치 장거리 비행기 여행쯤으로 가볍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가장 큰 적이 지루함인 것처럼 말이죠. 천만에요. 진짜 공포는 1년 가까운 시간을 거대한 정밀 기계 속에서 생존해야 한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만약 치명적인 시스템 중 하나라도 엔진, 생명 유지 장치, 내비게이션, 전력 중 하나라도 멈춘다면 비상 착륙을 할 활주로 따위는 우주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진공,
완벽한 무의 세계뿐이죠. 하지만 잠시 이동 시간의 공포는 접어두겠습니다. 다시 델타 V, 즉 속도 변화량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로켓 방정식이 지배하는 냉정한 숫자들의 세계 말입니다. 지구 저궤도에서 화성으로 가는 전위 궤도에 오르기 위한 델타 V는 초속 약 3.6km입니다. 도착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속도를 줄여야 하죠. 화성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 초속 1에서 2km를 감속하고 다시 표면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화성은 숨겨둔 이빨을 드러냅니다. 화성에는 대기가 존재하니까요. 좋은 소식 아니냐고요? 지구에서는 대기가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니까요. 낙하산, 열차 폐막, 공기 저항, 연료 한 방울 쓰지 않고 감속하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들이죠. 반면 달에는 대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곳에서의 모든 움직임은 로켓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성의 대기는 잔혹하리만큼 희박하죠. 단지 날씨가 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엔지니어의 시선으로 볼 때 그곳은 공학적 악몽이 실현된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두 세계의 최악만을 교묘하게 섞어놓은 듯한 곳이죠. 화성대기의 밀도는 지구 해수면 기준의 단 1%에 불과합니다. 고작 1%입니다. 화성 표면에 서 있다는 것은 지구 상공 약 35km 높이의 성층권에 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 여객기가 비행하는 높이보다 3배 반이나 더 높은, 사실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허공이나 마찬가지죠. 화성의 땀을 감싸고 있는 공기의 실체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시해버리기엔 분명히 존재하지만 의지하기엔 너무나 얇은 대기라는 딜레마입니다. 우주선이 초속 5km 혹은 6km의 속도로 비명을 지르며 대기권에 꽂힐 때 그 희미한 공기조차 엄청난 마찰열을 일으키며 기체를 불태우려 듭니다. 그래서 열차 폐막이 필요합니다. 쏟아지는 열기를 어떻게든 견뎌내야만 하니까요. 대기권 진입의 위험은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정작 속도를 늦춰줄 공기는 턱없이 부족한 역설적인 상황이죠. 지구에서라면 낙하산 하나로 초음속의 기체를 부드러운 착륙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대기가 우리를 받아주니까요. 하지만 화성에서 낙하산은 그저 거들 뿐. 감속한다고 해도 여전히 시속 200마일에 달합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 더 빠를 수도, 아주 조금 더 느릴 수도 있겠지만 낙하산의 크기와 기체의 무게가 운명을 가르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시속 200마일은 착륙을 위한 속도가 아닙니다. 그건 충돌을 위한 속도입니다. 열차 폐막이 극초음속을 초음속으로, 낙하산이 초음속을 여전히 공포스러운 속도로 줄여놓은 그 순간 우리는 마지막 생존을 위해 다시금 로켓에 불을 붙여야만 합니다. 작은 로봇 탐사선이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도박입니다. 화성의 붉은 흙을 밟았던 바이킹 탐사선들도 열차 폐막과 낙하산의 조합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역추진 로켓을 더했죠. 무게가 1톤 미만이었기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공학적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설계였죠. 하지만 그건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아주 작은 기계였을 뿐입니다. 게다가 화성에서 지구까지 신호가 닿는 데는 10분, 때로는 20분이 넘게 걸립니다. 즉 지구에 있는 그 누구도 실시간으로 착륙을 통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저 눈먼 관찰자일 뿐이죠. 기계는 스스로 착륙해야 하고 그 모든 과정은 차가운 자율성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하나의 실수라도 발생한다면 그건 착륙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 긴 크레이터를 만드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유인 화성 탐사라면 차원이 다릅니다. 20톤에서 40톤에 달하는 거대한 화물을 내려야 합니다. 사람, 거주 모듈, 생명 유지 장치, 식량, 장비, 동력 시스템, 어쩌면 귀환을 위한 연료와 우주선까지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엔지니어들의 진정한 악몽이 시작됩니다. 낙하산이라는 얄팍한 요행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화물이 무거워졌다고 해서 낙하산을 키우면 된다는 단순한 논리가 먹히지 않으니까요. 물리학은 우리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대기가 너무나 희박해서
낙하산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거대해져야만 합니다. 지름이 수백 미터는 되어야 하죠. 화성의 대기 속에서 초음속으로 낙하하며 그런 거대한 촌을 펼친다는 건 좋게 표현해서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 무거운 화물을 내리기 위해선 감속의 대부분을 로켓 엔진의 화력에 의존해야 합니다. 문제는 착륙을 위해 싣는 로켓 연료 1kg, 그 모든 무게를 지구에서부터 힘겹게 끌고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다시 그 지독한 로켓 방정식의 독재가 시작되는 겁니다. 나사의 계산에 따르면 화성에서 오직 로켓 추진만으로 착륙하려 할 때 표면에 1톤을 안착시키기 위해선 지구 저궤도에 약 20톤의 화물을 올려두어야 합니다. 20대 1. 화성 탐사를 꿈꾸는 이들에게 이 비율은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앞서가고 있군요.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은 그저 화성에 도착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노력 끝에 이 난제들을 해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원들과 거주지, 보급품과 장비를 싣고 화성의 낯선 땅에 무사히 발을 디뎠다고 칩시다. 모든 것이 한 편의 영화처럼 완벽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긴 여정을 마치고 이제 여행자들은 그 먼 곳에서 귀향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주는 우리에게 서늘한 농담을 던집니다. 화성에 닿는 것보다 그곳을 떠나는 것이 훨씬 더 가혹한 시련이기 때문이죠. 중력 때문은 아닙니다.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38%에 불과하니까요. 탈출 속도만 봐도 지구는 초속 11.2km가 필요하지만 화성은 5km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단순한 중력 수치만 따진다면 화성을 떠나는 건 지구보다 훨씬 수월해 보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서 있는 곳은 지구가 아닙니다. 그곳엔 케네디 우주센터도 거대한 조립 건물도 당신을 지원할 수만 명의 엔지니어 군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켓 부품을 찍어내는 공장도 연료를 실어 나르는 거대한 트럭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춥고 메마른 공기조차 없는 황무지에 홀로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가장 가까운 공작소조차 5,500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죠. 그런데도 당신은 다른 행성에서 로켓을 쏘아 올리기 위한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만들거나 지구에서 짊어지고 가야만 합니다. 세턴5 로켓을 띄우기 위해 무엇이 필요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수천 명의 인력, 천문학적인 자금, 그리고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산업 공급망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연료로 쓸 액체 산소와 수소를 만드는 데만도 거대한 산업 기반이 움직여야 했죠. 극좋은 처리 시설, 파이프라인과 펌프, 저장 탱크까지 이 모든 것이 완벽한 교향곡처럼 맞물려 돌아가지 않으면 로켓은 날아오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화성엔 이 모든 것이 전무합니다. 만약 지구에서 귀한용 연료를 가져가려 한다면 그 무거운 짐은 짊어지고 화성까지 날아가야 합니다. 표면에 무사히 착륙시켜야 하고 체류 기간 내내 증발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며 마지막 순간에 다시 점화해야 하죠. 여기서 우리는 그 냉혹한 로켓 방정식을 마주하게 됩니다. 돌아올 때 쓸 연료 1kg은 지구에서 쏘아 올려 화성까지 운반하고 착륙시켜야 할 1kg의 짐이 됩니다. 질량의 증가는 산술적인 수준을 넘어섭니다. 착륙을 위해 필요했던 20대 1의 비율을 기억하십니까? 귀한 연료까지 포함하면 상황은 훨씬 절망적입니다. 다시 쏘아올릴 연료를 싣고 착륙해야 하기 때문이죠. 대략적인 숫자로 이 가혹함을 그려보겠습니다. 화성 표면의 승무원을 저궤도까지 올리는 데 필요한 델타 V는 약 초속 4.1km입니다. 등력 손실과 약간의 여유분을 포함한 수치죠. 궤도에 진입한 후 지구로 향하는 궤도로 갈아타려면 추가로 초속 2.3km가 더 필요합니다. 즉 화성을 벗어나 집으로 향하는 것만으로도 초속 6에서 7km의 델타 V가 소모됩니다. 성능 좋은 엔진, 가령 비충격량이 450초 정도 되는 엔진을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화성에서 이륙하는 로켓 전체 질량의 80%가 오직 연료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연료라고는 한 방울도 없는 행성에서 로켓의 대부분을 연료로 채워야 하는 모순이죠. 하지만 현실은 더 가혹합니다. 방금 계산한 질량에는
지구 대기권 진입을 견딜 자폐막도, 수개월에 걸친 귀환길에 필요한 생명 유지 장치도 빠져 있습니다. 식량과 물, 우주선의 뼈대가 되는 구조적 질량, 심지어 아주 작은 오차를 위한 여유분조차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걸 더하는 순간 필요한 연료의 양은 상식을 벗어난 괴물 같은 수치로 불어납니다.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거대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인류가 달에 다녀올 때 썼던 델타 V 예산은 초속 15에서 16km였습니다. 하지만 화성 왕복을 위한 총량은 지구 이륙부터 화성 이동, 착륙, 그리고 다시 화성에서의 이륙과 귀환, 지구 재진입까지 합치면 초속 18에서 22km에 육박합니다. 물론 궤적과 임무 설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요. 달 탐사보다 고작 초속 몇 킬로미터 늘어난 게 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로켓 방정식은 인간의 직관 따위엔 관심이 없습니다. 물리적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 추가되는 그 작은 속도는 필요한 연료량을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시킵니다. 단순히 연료를 더 붓는 덧셈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곱셈의 영역이죠. 델타 V가 15에서 20km로 늘어난다는 건 로켓의 초기 질량이 3배, 아니 4배로 불어난다는 뜻입니다. 달을 향한 그 전설적인 여정을 떠올려 봅시다. 당시 세턴 5호 로켓의 무게는 무려 3,000톤에 달했죠. 하지만 같은 추진 기술로 화성을 꿈꾼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지구로 돌아올 연료까지 짊어지고 가야 하기에 우주궤도상에서 조립해야 할 우주선의 무게는 수만 톤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불어납니다. 인류 역사상 그토록 거대한 구조물이 우주의 검은 바닥 위에 떠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하지만 이건 서막에 불과합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궤도역학이라는 훨씬 더 잔인하고 냉정한 침묵의 규율을 강요하거든요. 행성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구와 화성은 태양이라는 불꽃 주위를 각기 다른 거리에서 서로 다른 속도로 춤추듯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그 불꽃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이 걸린다면 화성은 그보다 긴 687일의 긴 여행을 하죠. 이 두 행성이 서로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위치, 즉 전이궤도가 열리는 순간은 26개월마다 대략 2년 2개월에 한 번씩만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합주기라고 부르죠. 우주의 문이 열리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만 우리는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화성의 붉은 땅을 밟은 뒤 집에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 내키는 대로 떠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 문이 열릴 때까지 기약 없는 기다림을 견뎌야 합니다. 임무의 설계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구와 화성이 다시 춤의 리듬을 맞출 때까지 당신은 화성이라는 붉은 감옥에서 짧게는 30일, 길게는 500일 넘게 갇혀 있어야만 하죠.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른바 합 방식의 임무를 예로 들어볼까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꼬박 9개월을 날아가 화성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낯선 땅에서 약 500일을 버텨낸 뒤 다시 9개월을 날아 귀환하는 여정이죠. 이 모든 과정을 합치면 2년 반에서 3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화성에서의 그 긴 체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역할 수 없는 물리법칙, 궤도역학이 우리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만약 이 기간을 억지로 줄이려 한다면 궤도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거스르는 대가로 엄청난 에너지, 즉 델타 V 페널티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30일에서 90일 정도만 머무는 단기 체류 임무를 수행하려면 귀환할 때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필요해집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만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고 필요한 총 에너지 양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게 되죠. 결국 당신의 승무원들은 어떤 상황이든 1년 반이라는 긴 시간을 화성이라는 황무지에서 견뎌야 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우리를 지켜주던 자기장도, 두터운 대기층도 없는 곳에서 우주 방사선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고작 얇은 이산화탄소 장막 하나에 의지한 채 말이죠. 지구라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우리는 강력한 자기장 덕분에 태양과 심우주에서 날아오는 치명적인 입자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성에는
그런 방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기가 아주 조금은 막아주겠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곳의 대기 밀도는 지구의 1%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곧 우주선이라 불리는 빛의 속도에 가깝게 질주하는 고에너지 입자들이 쉴 새 없이 화성의 표면을 타격하고 당신의 승무원들을 관통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햇볕에 그을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입자들은 생명의 설계도인 DNA를 산산조각 낼 수 있는 미세한 총탄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거주지의 벽을 뚫고 우주선의 선체를 통과하며 마침내 당신의 몸을 뚫고 지나갑니다. 세포 속의 화학 결합을 끊어버리죠. 국제우주정거장에서도 이런 손상은 서서히 축적됩니다. 지구 저궤도에 있는 우주비행사들은 그나마 지구 자기장의 끝자락에서 보호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자력발전소 근로자의 안전 허용치보다 몇 배나 높은 방사선에 피폭됩니다. 하물며 화성에서의 피폭량은 상상을 초월하죠. 3년간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누적되는 방사선 피폭량은 대략 1시버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평생 안고 가야 할 암 발생 위험을 극적으로 높이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거주지 주변은 수미터 두께의 고체벽으로 둘러싸지 않는 한 은하 우주선을 완전히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벽을 가져갈 여력은 우리에게 없죠. 결국 그들은 고립된 거주지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보급품은 로켓으로 9개월이나 떨어진 곳에 있고 설상가상으로 그 우주의 문, 발사창이 열리지 않으면 구조 요청조차 보낼 수 없는 완벽한 고독 속에 남겨지는 것입니다. 궤도주기의 어긋난 틈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순간 우리는 우주의 거대한 침묵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구의 그 누구도 손을 쓸 수 없습니다. 몇 달 혹은 1년이 넘도록 우리는 그저 기다림이라는 형벌을 견뎌야 하죠. 동료가 쓰러져도 이곳에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병원도 긴급 이송 헬기도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오직 대원들이 익힌 얄팍한 의학 지식과 지구에서 챙겨온 한정된 보급품, 그리고 희미한 희망만이 생명줄이 됩니다. 심리적인 압박감은 더합니다. 화물 컨테이너 2억이 합친 크기의 비좁은 철제 껍데기 안에 4명에서 6명의 인간이 갇혀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만 킬로미터의 심연이 그들을 인류로부터 격리시킵니다. 살려달라는 비명조차 지구에 닿으려면 수분의 시차를 건너야 합니다. 재앙이 닥쳐도 구원의 손길은 영원히 오지 않으리라는 공포. 그것이 1년 반 동안 그들을 지배합니다. 남극의 혹독한 겨울을 견딘 탐험가들이나 치매를 누비는 잠수함 승조원들, 궤도 위의 우주인들은 고립이 인간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증명해 왔습니다. 성과는 곤두박질치고 관계는 날카로워지며 판단력은 흐려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독은 기껏해야 몇 달짜리 단막극에 불과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나마 구조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화성은 다릅니다. 그곳은 자비가 없습니다. 이제 이 절망의 무게를 더하기 위해 연료 문제라는 차가운 현실을 들여다봅시다. 당신이 화성에서 지구로 귀환할 우주선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배는 귀환길에 오를 승무원 4명을 태워야 합니다. 지구 대기권 진입을 위한 열 차폐막과 200일간의 생명 유지 장치도 필수겠죠. 연료를 제외한 선체의 순수 구조 질량, 즉 건조 질량을 계산해 보면 대략 10톤 정도가 될 겁니다. 사실 이건 터무니없이 낙관적인 수치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무겁겠지만 일단 관대하게 계산해 보죠. 초속 6.5km의 델타 부시를 얻기 위해 그들면 돈이 되면 이러지만 간대말함은 일보 가서 혁에 많이 가. 다섭저동 시를 재산해요. 엿길에 자기라민 달언 지감타죠. 델타 V가 하면 그쯤 어덜거투면 당젤은 유를케 문제면 2분 초속 6.5km의 델타 부익을 얻기 위해 셋째로는 훨씬 무겁겠지만 일단 관대하게 계산해보죠. 초속 6.5km의 델타 부익을 덩제해 델타 부익을 얻기 위해 그 10을 계산해보죠 진지가 기면다. 개밤에서 기부며 벙저고울 돈이 되면
델타 V가 봉조고 계산의 부롱 체계전은 시민담인가. 계산의 베타가지 애계지름 점오지라니까 경 정의점이터 단사입니다. 벨타 V익을 덩적으로 봉조고 희미남인가 더모지다는 희미남인가. 돈부미터는 그리모지면 함인다람은 치가합니다. 보드지람 점오지라니까 발릴 부겠지만 초속 6.5km의 델타 V익을 얻기 위해 그심은 계산해보조고 신민남인가. 잠정형 덤적을 부르미터 이를 봉족으로 덩적은 피민담인가. 델타 V가 봉족으로 봉조고 덩족으를 튀든미터의 델타 V. 딘적이 돈족으로 봉족을 이타나 훨씬 무겁겠지만 일단 관대하게 계산해보죠. 초속 6.5km의 델타 V익을 얻기 위해 그심은 계산해보죠 짐지가 기민담인가. 델타 V가 봉조고 그지민단에 던인밤면 박하며 지금이담인가 경정지밤이다. 다뭔가 그시 못 걷겠지만 기분도는 해반응 욕힌다면 델타 V가 봉족으로 분족으로 봉조고 덩족으로 정족으로 힘민담인가. 델타 V가 봉족으로 분족으로 분조고 기민담인가. 델타 V가 봉족으로 분족으로 기별 다거 백반은 힘민담인가. 델타 V가 봉족으로 분족으로 분조고 기민담엔 겹해삼인다람은 치감이다. 지금조기에 그짐 대산해보조 짐적을 치민담인가. 델타 V가 봉족으로 봉족으로 봉조고 기면작을 훨씬 무겁했지만 델타 V가 봉족으로 봉족으로 봉조고 기금담인다 배담인다라. 델타 V가 봉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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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민담인가 치감이다라. 델타 V가 봉족으로 봉족으로 봉조고 기민담인다 배담인다라. 그짐적이 대감이다 덤이담인다. 델타 V가 봉족으로 봉족으로 봉조고 기빈담인다 대담인다라. 델타 V가 봉족으로 봉족으로 봉조고 기분담엔 자개밤인다라 키민담인가. 델타 V가 봉족으로 봉족으로 봉조고 기빔담엔 자개밤인다라 토건비따라. 델타 V가 봉족으로 봉족으로 봉조고 기빔담인다 배담인다라 기민담인가. 델타 V가 봉족으로 봉족으로 봉조고 기빔담엔 자개밤인다라 키민담인가. 델타 V가 봉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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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빈담엔 다짐의 부족이면 델타 V가 봉족으로 봉족으로 봉조고 기빔담엔 다개밤인다라 피민담인가. 델타 V가 봉족으로 봉족으로 봉조고 기빈담엔 다개밤인다라 키민담인가. 델타 V가 봉족으로 봉족으로 기빔담엔 다개밤인다라 포개입니다. 델타 V가 봉족으로 봉족으로 봉조고 기빈담엔 다개밤인다라 키민담인가. 델타 V가 봉족으로 봉족으로 봉조고 기빈담엔 다개밤인다라 키민담인가. 델타 V가 봉족으로 봉족으로 봉조고 기빈담엔 다개밤인다라 키민담인가. 델타 V가 봉족으로 봉조고 기빈담엔 다개밤인다라 키민담인가. 델타 V가 봉족으로 봉족으로 봉조고 기빈담엔 다개밤인다라 키민담인가. 델타 V가 봉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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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조고 기빈담엔 다개밤인다라 키민담인가. 델타 V가 봉족으로 봉족으로 봉조고 기빈담엔 다개밤인다라 키민담인가. 델타 V가 봉족으로 봉족으로 기빈담엔 다개밤인다라 키민담인가. 델타 V가 봉족으로 봉족으로 봉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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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빈담엔 다개밤인다라 키민담인가. 델타 V가 봉족으로 봉족으로 봉조고
기빈다멘 다기바민다라 키민다민가. 델타 V가 북쪽으로 기빈다멘 다기바민다라 키민다민가. 델타 V가 북쪽으로 기빈다멘 다기바민다라 키민다민가. 델타 V가 북쪽으로 기빈다멘 다기바민다라 키민다민가. 450초의 비충격을 가정하면 배기 속도는 초속 4.4km가 나옵니다. 이때 필요한 질량비는 자연상 수위에 6.5 나누기 4.4 제곱이 되는데 이는 2의 1.5 제곱, 즉 대략 4.5라는 수치로 기결됩니다. 결론적으로 10톤의 화물을 띄우기 위해선 연료를 채운 우주선의 총 무게가 45톤이어야 합니다. 즉 35톤이 순수하게 연료여야 한다는 뜻이죠. 여유라곤 한 방울도 없는 붉은 사막. 화성에서 35톤의 로켓 연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주유소는 5,500만 킬로미터 저편 지구에 있는데 말이죠. 이 35톤의 연료 하나하나를 모두 지구에서 쏘아 올려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연료는 9개월간의 우주 항해를 견디고 화성의 끔찍한 대기를 뚫고 안전하게 착륙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증발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관되어야 하죠. 그 후에도 엔진 점화 순간 기적처럼 결함 없이 작동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 모든 연료를 지구에서 바리바리 싸 들고 간다면 로켓 방정식의 악몽이 시작됩니다. 연료를 운반하기 위해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해지는 질량의 끔찍한 연쇄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착륙시켜 연료를 위해 운반 연료가 필요하고 그 운반 연료를 쏘아 올리기 위해 또 거대한 연료가 필요합니다. 단계가 거듭될수록 질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지구의 발사대로 역추적해보면 필요한 총질량은 단순히 거대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비싸고 비효율적이며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광기입니다. 그래서 선구적인 과학자들은 판을 뒤집을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지구에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는 대신 화성에서 직접 만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현지 자원 활용, 줄여서 ISRU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승무원이 도착하기 전 화학 공장을 먼저 화성에 보내 그곳의 자원으로 뒤환용 연료를 합성하는 대담한 계획이죠. 화성의 대기는 95%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이산화탄소의 결합을 끊어낼 수만 있다면 탄소와 산소로 분리하여 로켓의 산화제를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표면 아래 잠들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얼음을 찾아내 물을 전기 분해한다면 수소와 산소를 얻을 수 있죠. 이렇게 얻은 수소를 탄소와 결합하면 우리는 메탄이라는 강력한 연료를 손에 쥐게 됩니다. 메탄과 산소, 우주의 심연 속에서 가장 완벽한 춤을 추는 두 파트너입니다. 이 둘의 결합은 로켓 추진제로서 그야말로 경이로운 효율을 보여주는 조합이죠. 어떤 엔진들은 오직 이 순간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설계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이는 한편의 예술작품처럼 매혹적입니다. 지구라는 요람에서 연료를 짊어지고 갈 필요 없이 화성에서 직접 만들어낸다는 것. 이것은 중력의 족쇄로부터 막대한 자유를 얻는 셈이니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지구에서 무려 35톤의 연료를 쏘아 올려 그 거친 화성 땅에 무사히 착륙시키는 무모한 도박을 감행하는 대신 우리는 그저 1톤에서 2톤 남짓한 작은 공장 하나를 보낼 뿐입니다. 기계가 붉은 대지 위에서 1년 동안 홀로 숨쉬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탱크를 현지에서 생산된 연료로 채우도록 두는 것이죠. 잔혹한 로켓 방정식조차 우리에게 미소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그 끈질긴 사슬을 끊어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연료의 기원을 지구라는 고향에 둘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에는 언제나 서늘한 반전이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공학의 역사 속에서 화성에서의 연료 생산은 그저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죠. 의미 있는 규모의 실험조차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물론 우리는 화성에 똑똑한 탐사 로봇들을 보냈고 그 작은 기계들은 위대한 과학적 발견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로봇도 화성의 대기나 얼음을 화학적으로 가공하여
거대한 불꽃을 일으킬 유의미한 양의 연료로 바꿔낸 적은 없습니다. 화학 반응식 자체는 칠판 위에 적힌 수식처럼 명료하고 아름답습니다. 화성의 대기를 가득 채운 이산화탄소를 포획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불어넣어 일산화탄소와 산소로 찢어놓는 과정이죠. 혹은 붉은 모래 아래 잠든 얼음을 깨워 전기 분해라는 마법으로 수소와 산소를 얻어내고 그 수소를 탄소와 결합해 메탄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메탄과 산소는 로켓 엔진 속에서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게 타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교과서 속의 화학과 낯선 행성에서의 처절한 생존, 화학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실험실의 비커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35톤의 거대한 규모로 확장하는 일은 수백만 배의 도약을 의미합니다. 이건 단순한 점진적 개선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괴물을 창조하는 일과 같습니다. 게다가 기계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찬 화성의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완벽한 신뢰성을 유지해야만 하죠. 화성의 먼지를 지구의 흙먼지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정전기를 머금은 채 살아있는 듯 달라붙는 미세하고 치명적인 독극물에 가깝습니다. 과염소 산염이라는 독을 품은 이 입자들은 모든 틈새를 파고들어 부식을 일으킵니다. 먼지는 모든 곳에 침투합니다. 태양광 패널의 눈을 가려 출력을 떨어뜨리고 베어링과 이음새를 갉아먹으며 정교한 광학기기들을 덮어버립니다. 수많은 로봇 착륙선들이 이 먼지와의 전쟁에서 고통받아 왔습니다.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기계들은 패널이 덮이며 서서히 맥박을 잃어가고 먼지를 털어내지 못하면 끝내 차가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자, 이제 당신의 연료 공장이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멈추지 않고 돌아가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밤낮으로 쉴 새 없이 화성의 대기를 들이마시고 기체를 압축하고 고온의 화학 반응을 견뎌내며 초저온 액체를 저장해야 합니다. 그 모든 순간 화성의 먼지는 기계의 심장을 멈추기 위해 집요하게 파고들 것입니다. 기온은 낮에는 영하 20도에서 밤에는 영하 70도 혹은 80도까지 곤두박질 칩니다. 이러한 지독한 열적 순환만으로도 금속은 비명은 지르고 미세한 균열이 벌어지며 이음새는 서서히 낡아갈 것입니다. 제 등을 서늘하게 만드는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만약 연료 생산이 실패한다면 대원들은 영원히 그 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백업 플랜은 없습니다. 두 번째 기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장이 가동 6개월 만에 고장나 탱크를 절반밖에 채우지 못했다면 그땐 어찌해야 합니까? 지구에 전화를 걸어 연료를 보내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설령 지구에 발사 준비가 완료된 로켓이 있다 한들 그곳에 닿기까진 꼬박 9개월의 침묵을 견뎌야 합니다. 그조차도 하늘길이 열려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문제의 거대한 윤곽이 보이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난관이 아닙니다. 서로 얽히고 설킨 채 우리를 옥죄어오는 복잡하고 거대한 운명의 거미줄과도 같습니다. 이 거대한 기계 장치들은 마치 운명처럼 서로 깊게 얽혀 있습니다. 연료 생산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먼저 기계 설비가 숨을 쉬어야 하고 기계가 깨어나려면 심장과도 같은 전력 시스템이 완벽해야 하죠. 이산화탄소의 결합을 끊어내는 건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부어야만 가능한 일이니까요. 태양광 발전은 어떨까요? 화성의 붉은 대지 위에 패널을 펼친다고 상상해 봅시다. 하지만 그곳은 태양으로부터 너무 멉니다. 지구라면 얻었을 에너지의 절반밖에 얻지 못하죠. 설상가상으로 미세한 먼지가 눈처럼 내려앉아 패널의 출력을 서서히 갉아먹을 겁니다. 물론 작고 강력한 원자로를 챙겨갈 수도 있겠죠. 허나 그것은 또 다른 거대한 도박입니다. 이 낯선 외계 행성에 그 육중한 장비를 안전하게 내려놓고 가동시켜야 한다는 끔찍한 부담이 추가되는 셈이니까요. 잠시 한 발 물러서서 제가 생각하는 이 문제의 가장 깊은 심연을 들여다봅시다. 왜 이토록 어려운 걸까요? 단순히 어떤 특정한 공학적 난제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불확실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증폭된다는 점. 그것이 본질입니다. 달 탐사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모든 게 손 닿을 거리에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돼도 지구는 바로 곁에 있었죠. 전파가 오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25초였습니다. 관제센터는 실시간으로 문제 해결 과정을 속삭여 줄 수 있었고 그 여정은 길어야 8일이면 끝났습니다. 8일치의 식량, 8일간의 기계 작동. 우리가 견뎌야 할 위험의 창문은 아주 좁았습니다. 하지만 화성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 위험의 창문이 수년 동안 열려 있죠. 2년 반에서 3년이라는 영겁의 시간 말입니다. 지구와 행성의 위치에 따라 안부 인사 하나 건네는데 3분에서 22분이 걸립니다. 당신이 화성을 향해 질문 하나를 던지고 대답을 기다린다면 그 침묵은 44분 동안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관제센터의 목소리는 더 이상 구원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철저히 혼자입니다. 우주선 안의 모든 생명 유지 장치, 엔진의 작은 부품 하나, 고무링 하나, 밸브 하나까지 그 모든 것이 3년 내내 완벽하게 혹은 기적에 가깝게 작동해줘야만 합니다. 보급품도 부품 창고도 구조대도 없는 그곳에서 말이죠. 당신의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말썽을 일으키던가요? 타이어가 터지거나 퓨즈가 나가거나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일들 말입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정비소 신세를 지게 마련이죠.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그 차가 3년 동안 정비사 한 명 없이 완벽하게 달려야 한다면요. 그것도 외부의 도움이라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지구의 어떤 비포장 도로보다 끔찍한 환경에서 말입니다. 밤이면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 숨쉴 공기조차 없는 진공 상태, 그리고 모든 틈새와 밀봉 부위를 파고드는 미세하고 날카로운 먼지 구덩이 속에서 모든 베어링과 모든 관절이 견뎌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엔지니어들은 순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지옥도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야망이 부족해서도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물론 예산은 언제나 부족하지만요. 진짜 이유는 물리학 그 자체가 우리가 시도했던 그 어떤 도전보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압도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생명이 없는 로봇을 보내는 일조차 살인적으로 어려웠다는 사실을요. 인류가 화성을 향해 쏘아올린 모든 탐사선 중 절반가량이 우주의 미아가 되었습니다. 추락하거나 연락이 끊기거나 행성을 빗나가거나 대기권에서 타버리거나 착륙 충격을 견디지 못했죠. 낙하산은 펼쳐지지 않았고 엔진은 점화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소비에트 연방이 쏘아올린 수많은 탐사선들은 줄줄이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이 실패로 끝났죠. 오죽하면 탐사 계획자들 사이에서 화성에는 저주가 있다는 말이 돌았겠습니까? 그들은 화성 탐사선을 잡아먹는 은하계의 악령이 존재한다고 자주 섞인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악령 따위는 없습니다. 수백만 킬로미터 밖에서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공학의 무게, 그 끔찍한 난이도가 누적된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건 로봇들의 이야기입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숨쉬지도 않는, 집에 돌아올 필요조차 없는 기계들 말이죠. 간과하기 쉬운 마지막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중력입니다. 화성의 중력이 아닙니다. 지구의 중력, 당신의 여정 끝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무게 말입니다. 2년 반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우주에서 유영하다 돌아온 그 순간, 당신의 몸이 지구를 마주하게 될 때, 무중력과 저중력의 바다를 떠도는 동안 인간의 육체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중력이 사라진 공간에서 뼈는 매달 1에서 2%씩 마치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아무리 격렬한 운동으로 저항해도 소용없죠. 화성이라는 붉은 꿈을 쫓는 그 긴 여정 동안 척추와 골반, 다리처럼 우리 몸을 지탱하던 기둥들은 10에서 20%까지 그 밀도를 잃게 됩니다. 이렇게 사라진 뼈는 지구로 돌아와 수년이 지나도 결코 예전의 단단함을 되찾지 못합니다. 영구적인 현실이죠. 근육은 또 어떻습니까? 매일 수시간씩 땀 흘려 운동해도
쓰임이 줄어든 부품처럼 위축되어 버립니다. 심장도 결국 근육 덩어리에 불과하니까요. 중력에 맞서 피를 뿜어올릴 필요가 없어진 심장은 게으름을 피우며 점점 작고 나약해집니다. 순환 시스템 전체가 퇴화하는 겁니다. 다리에 머물러야 할 체액들이 머리 쪽으로 쏠리면서 안구에 비정상적인 압력을 가하게 되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시력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우주정거장에서 돌아온 우주비행사들 중 일부는 영구적인 시력 변화라는 흉터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균형을 담당하는 뇌의 전정기관은 혼란에 빠집니다. 무중력 상태가 몇 달간 지속되면 뇌는 둥둥 떠다니는 감각을 새로운 정상으로 받아들여 버리죠. 그러다 갑자기 중력이라는 족쇄가 다시 채워져 직립해야 하는 순간 감각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1년 만에 지구의 품으로 돌아온 비행사들이 두 발로 서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스스로 걷지 못해 들것에 실려 캡슐 밖으로 나오는 모습 아마 보셨을 겁니다. 다시 평범하게 걷기 위해서는 수개월의 고통스러운 재활훈련을 견뎌야만 합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화성으로 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9개월을 무중력으로 보냈습니다. 그 후 지구의 38%에 불과한 화성 중력 아래서 500일을 버텼죠. 무중력보다는 낫겠지만 지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힘입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9개월간의 무중력 비행을 마칩니다. 마침내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는 그 순간 엄청난 중력 가속도가 온몸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지구 중력의 3배, 어쩌면 4배에 달하는 압력이 가해지죠. 지난 3년 가까이 잊고 지냈던 그 폭력적인 힘을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당신의 심장이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성육의 충격은 고스란히 당신의 부서지기 쉬운 뼈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몸이 좀 불편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이 걸린 절박한 위협이죠. 불행히도 우리는 아직 수십 년간 우주정거장에서 연구를 거듭했음에도 이를 완벽히 막아낼 방패를 찾지 못했습니다. 정리해봅시다. 화성에서 살아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모든 난제들을 동시에 해결해야만 합니다. 표면을 박차고 올라 지구 귀환궤도에 진입할 만큼의 막대한 연료가 필요합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지구에서 가져가거나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기술로 화성 현지에서 만들어내야겠죠. 화성까지의 그 험난한 여정을 견뎌낸 발사체가 있어야 하고 거친 착륙의 충격 속에서도 살아남은 기체여야 하며 1년 반 동안 화성의 붉은 모래바람 속에 방치되어도 고장나지 않는 내구성이 필수적입니다. 수년간 우주에 노출되고도 멀쩡한 열 차폐막, 그리고 돌아오는 수개월 동안 숨쉬게 해줄 생명 유지 장치도 필요합니다. 또한 궤도역학이 허락하는 아주 좁은 시간의 창, 그 찰나의 순간에 정확히 발사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승무원들입니다. 수년간의 신체적 퇴화를 겪고도 대기권 진입이라는 극한의 시련을 버텨낼 만큼 강인한 상태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조건이 구조의 희망도 없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에서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이 중 단 하나만 떼어놓고 봐도 공학적으로는 머리가 지끈거리는 난제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합쳐놓고 보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넘는 법을 모르는 거대하고 절망적인 장벽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 단어 선택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흔히 믿는 것처럼 그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달에 갔으니 다음은 화성이라는 식의 아니란 생각은 틀렸다는 거죠. 물리학이 이를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은 화성에서 돌아오는 것이 절대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연은 우리에게 청구서를 내밀 뿐입니다. 질량, 에너지, 신뢰성이라는 막대한 대가를, 그리고 시간과 위험이라는 비용을 한치의 애누리도 없이 지불하라고 요구하죠. 자연은 협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가고 싶어 하는지는 자연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당신의 연설이 아무리 감동적이라 해도, 예산이 아무리 천문학적이라 해도 우주의 냉정한 법칙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로켓 방정식이라는 냉혹한 법칙 앞에서
인간의 뜨거운 열정 따위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 방정식은 그저 당신이 짊어진 질량이 얼마인지, 뿜어내는 배기가스는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도달해야 할 속도의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를 건조하게 되물을 뿐이죠. 만약 이 수식의 균형이 단 1mm라도 어긋난다면 로켓은 대지를 박차고 오를 수 없습니다. 엔지니어들 사이에는 오래된 격언이 하나 전해집니다. 이 방정식은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는 벽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것은 거대한 여과 장치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불가능하다고 당신을 쫓아내는 문지기가 아닙니다. 오직 완벽에 가까운 해답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가차없이 걸러냅니다. 경계선에 걸친 어설픈 시도들이나 운이 좋으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 기적을 바라는 안일한 설계들은 모두 탈락하죠. 차가운 우주는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걸러내버립니다. 이 방정식이 요구하는 것은 여유입니다. 넉넉한 안전마진이 없다면 임무는 필연적으로 실패라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화성을 다녀오는 여정에서 우리는 아직 그만큼의 여유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기적처럼 맞아떨어져야만 겨우 계상이 성립하는 살얼음판 같은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한 번도 대규모로 검증되지 않은 기술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완벽하게 작동해야만 가능한 시나리오죠. 거의 가능하다는 말은 부족합니다.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걸기에는 턱없이 불충분한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절망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물리학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단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알려줄 뿐이죠. 무엇이 어려운지 알았다면 그 난관을 뚫고 나가는 것은 온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여러 아이디어의 교양곡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현지에서 연료를 조달하는 것입니다. 화성의 자원으로 연료를 대량 생산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짓누르던 무거운 질량의 족쇄가 획기적으로 가벼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론에 그쳐선 안 됩니다. 철저한 실증과 완벽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떠나기 훨씬 전에 말이죠. 두 번째 전략은 사전 배치입니다. 모든 짐을 한 번에 짊어지고 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승무원들이 출발하기 2년 전 화물선들을 먼저 밤하늘 저편으로 띄워보내는 겁니다. 그곳에서 미리 연료 생산을 시작하고 생존에 필요한 물자들이 안전하게 착륙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지구에서 단 한 명의 인간도 떠나기 전에 귀환선은 이미 화성 표면에서 연료를 가득 채운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작은 문제라도 발생한다면 우리는 멈출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그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간과 안전이라는 여유를 벌어줍니다. 세 번째는 궤도 조립이라는 방식입니다. 화성 표면에서 곧장 지구로 모든 것을 쏘아 올리는 무모한 짓 대신 화성 궤도 위에서 필요한 조각들을 맞추는 겁니다. 거대한 귀환선은 우주에 머물고 표면에서는 아주 작은 상승선만이 가볍게 날아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 기다리던 모성과 조용히 결합하는 겁니다. 승무원들이 갈아타면 그 거대한 배가 그들을 태우고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폴로 계획이 달을 정복했던 방식이 그랬듯 화성으로 가는 길 또한 이 지혜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무거운 귀환선을 굳이 중력의 우물바닥까지 끌고 내려갔다가 다시 힘겹게 끌어올리는 낭비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네 번째, 이것은 먼 미래를 내다보는 승부수입니다. 바로 새로운 추진 기술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사용해온 화학 로켓은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배기가스의 속도를 무한정 높일 수 없다는 점이죠. 이것은 곧 주어진 연료를 얻을 수 있는 속도의 변화량, 즉 델타 V에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화학 엔진조차 초속 4.5km 남짓한 배기 속도가 고작입니다. 이것은 화학 반응이라는 자연 법칙이 정해놓은 결승선입니다. 아무리 수소와 산소를 격렬하게 태운다 한들 연력학이 허락하는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벽에 부딪힌 셈이죠. 하지만 원자력열 로켓은
그 벽을 우회할 수 있는 비밀 통로를 제시합니다. 연료를 화학적으로 태우는 대신 원자로의 뜨거운 심장부로 수소가스를 통과시켜 순식간에 가열하는 방식입니다. 원자로는 단순한 화학 반응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초고온의 열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배기 속도는 초속 8에서 9km까지 치솟습니다. 대략 2배 정도 빨라지는 것인데 겨우 2배냐고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로켓방 정식은 덧셈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지수의 세계입니다. 배기 속도가 2배가 된다는 건 단순히 연료가 절반만 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질량비의 판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학 로켓으로는 질량비가 20이나 필요했던 거대한 임무가 원자력 엔진을 만나면 고작 4나 5 정도의 비율로도 충분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과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1960년대 인류는 너바라는 이름의 프로그램 아래 이 로켓 기술을 치열하게 연구했습니다. 설계도에만 머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로켓을 빚어냈고 불을 뿜는 실험까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의지가 연기처럼 흩어지고 예산의 물줄기가 다른 곳으로 흐르자 프로그램은 허무하게 폐기되었죠. 벌써 50년도 더 지난 옛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주를 향해 비행할 수 있는 등급의 원자력 열 엔진을 단 하나도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우주 탐사 역사상 가장 뼈아픈 실책이자 영원히 잃어버린 거대한 기회로 남은 셈입니다. 또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 전기 추진 방식이죠. 가스를 직접 태우는 거친 방식 대신 원자로의 심장에서 전기를 일으키고 그 전기로 이온 입자들을 극한의 속도까지 채찍질해 가속시키는 원리입니다. 이때 뿜어져 나오는 배기 속도는 화학 로켓보다 10배, 20배, 아니 50배까지도 빠를 수 있습니다. 연료 효율은 가히 기적에 가깝지만 밀어내는 힘, 즉 추력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고작 뉴턴의 몇 분의 1 수준이니까요. 중력을 이기고 행성에서 발진할 수도 급박한 순간에 방향을 틀 수도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단거리 스프린터와 마라토너의 차이와 같습니다. 화학 로켓이 폭발적으로 질주하는 스프린터라면 이온 엔진은 아주 긴 호흡으로 몇 달에 걸쳐 서서히 속도를 쌓아가는 고독한 마라토너입니다. 화물을 나를 땐 유용하겠지만 사무치게 그리운 집으로 빨리 돌아가야 하는 선원들에겐 적합하지 않죠. 이 아이디어들은 저마다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복잡성과 천문학적인 비용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쌓는 일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바쳐야 하고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어야 하죠. 그리고 그 긴 터널의 끝에 도달한다 해도 임무는 여전히 죽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폴로계의 기절의 위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땐 고작 8일간 떠나 있었고 생사가 갈리는 순간은 몇 시간으로 압축되어 있었으니까요. 화성은 다릅니다. 1000일 동안의 고립, 그 긴 시간 내내 단 한순간도 위험이 멈추지 않는 숨막히는 공포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뇌리에 이미지 하나를 심어드리고 싶군요. 당신은 지금 화성에 서 있습니다. 하늘은 묘한 버터스카치 빛이 감도는 창백한 분홍색입니다. 발밑은 온통 녹슨 듯 붉은 흙이고 거친 바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그리고 정적. 소리를 실어 나를 대기가 거의 없기에 태어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벽하고도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머리 위 태양조차 지구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작고 초라해 보일 겁니다. 지구요? 운 좋게 눈에 띈다 해도 그저 밤하늘에 찍힌 점 하나, 희미하게 떨리는 푸른 불꽃에 불과합니다. 저 푸른 불꽃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연료의 원자 하나하나, 나사못 하나, 심지어 유도 컴퓨터에 입력된 코드 한 줄까지, 그 모든 생존 수단은 당신 등 뒤에 있는 로켓 안에 있거나 아니면 우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등 뒤에 그 로켓은 반드시 작동해야 합니다. 거의 작동한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잘 된다는 말도 허용되지 않죠. 첫 시도에 완벽하게 그야말로 결점 없이 작동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회도 견인차도
비상 착륙할 활주로도 그곳엔 없기 때문입니다. 그 로켓이 당신을 집으로 데려다줄 충분한 에너지를 가졌는지 그 운명을 되쫓기는 물리학 법칙은 100년도 더 전에 러시아의 어느 시골 학교 선생님이 끄적였던 당정식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그 식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필요한 연료의 양은 단순히 임무 난이도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듯 늘어난다고 말이죠. 언젠가 우리는 화성에 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갈 자격을 갖췄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수치가 거짓없이 맞아떨어지고 연료가 준비되며 우주선이 검증되고 생존 확률이 현실이 될 때여야 합니다. 누군가가 단상 위에서 운명을 부르짖는 연설을 할 때가 아니라요. 대자연은 우리의 운명 따위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차가운 법칙만이 존재할 뿐이죠. 그리고 그 법칙은 화성을 박차고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인류가 시도할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밤 그 방정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연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살려주기엔 너무 희박하지만 당신을 태워버리기엔 충분히 두꺼운 대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곱씹어 보십시오. 빛의 속도로 달려와도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 행성. 그 고독한 땅에 홀로 앉아있다는 것이 어떤 공포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누군가는 기어이 그 문제를 풀어낼 것이라는 사실을. 결국 누군가는 해내고야 맙니다. 이것이야말로 물리학이 지닌 참으로 기묘하고도 매혹적인 숙명이지요. 이 학문은 우리가 마주한 벽이 얼마나 거대한지는 냉정히 보여주지만 결코 우리에게 그만두라고 속삭이지는 않습니다.